박사님 그 말씀 지금까지 나눠봤을 때 김정은 건강 안 좋다. 언제 급사할지 모른다. 그리고 그럼요. 김주애가 후계 자석을 받고 지금 어차피 아들이 아니고 지금 공고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권력이. 예. 그럼 김정은이 정말 급사했을 때 좀 사후에 어떤 식의 시나리오가 좀 펼쳐질 수 있을까요? 어느 경우든 네. 뭐 김정은이 언제 죽을지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위험하다는 거고. 첫 번째는 김정은이 3대 네. 임기를 못 끝낼 수도 있다. 김정은에서 무너질 수도 있다. 무너질 수도 있다. 그리고 김주애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네. 오래 못 간다. 아. 요 상황이고요. 네. 자, 시나리오 제가 2개를 가져왔거든요. 네. 자, 첫 번째 시나리오 볼까요? 김정은 사후 시나리오. 자, 김정은이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급사. 급사로 한번 네. 상황을 해보자고요. 급사할 거예요. 지금 할아버지 아버지가 급사했으니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저 상황 그대로 간다면 급사할 거예요. 거의. 자, 그러면 김주애를 장기간 지금 후계자로 내세웠잖아요. 네. 근데 김주애가 성인이 되기 전에 김정은이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면 김주애는 지금 9살 나와서 10살, 11살, 12살 있다 그래도 다니면서 해하고 다니지 ICBM이 어떻고 뭐 알겠어요? 아직 그런 나이가 아니죠. 그런 나이가 안 되죠. 그러면 김주애가 후계자로 들어설 거예요. 왜냐? 북한은 슬프게도 민주주의를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어요. 조선, 네. 일제강점, 김씨 3대 세습. 그러니까 김씨 말고는 지도자가 된다는 걸 꿈을 못 꿔요. 안 좋으시대요. 네. 그러니까 뭐 밑에서 봉기는 가능해요. 인민봉기는 그냥 하나면 확 차업차 그러냐처럼. 그러나 체계적으로 우리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 총격하고 이렇게 했듯이 그렇게 체계적인 건 쉽지가 않아요. 우발적인 건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계획하에 가기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김씨로 갈 거예요. 그러면 김주애가 후계로 갈 거고 네. 김여정이 아무래도 후계를 할 거 아니에요. 더 많이 하니까. 그렇죠. 천방지축이죠. 아니까. 그러면 김여정도 저번 시간에 능력이 없다고 그랬죠. 네. 분노조절 장애에다가 천박하고 국정 운영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북한은 노동당이 지배하는 나라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네. 그럼 노동당의 핵심이 정치국이에요. 정치국. 네.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네. 김정은부터 시작한 5명 돼요. 김덕훈, 조영원, 박정천, 네. 최룡해. 그럼 김정은 죽으면 4명이겠죠. 네. 요 집단지도 체제. 그다음에 정치국 정회원이 한 10몇 명, 후보원이 10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국 상무위원 중심 내지는 정치국 집단 지도 체제로 갈 거예요. 여기서 결정을 할 거예요. 노동당이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김주애는 어쨌든 허수아비겠죠. 그렇죠. 김여정도 허수아비겠죠. 권력 기반이 없으니까. 그럼 노동당 정치국일 거예요. 그러면 집단 지도 체제는 우리 왜 그 유명한 락그룹이나 그룹 사운드들이 다 나중에 쪼개지죠. 그렇죠. 안에서 뭐 서로 갈등이 나르고 그러잖아요. 싸우고. 그럼 집단 지도 체제 내에서 권력 갈등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지 않을까? 당연히 생기죠. 그러면 지금은 북한의 인민군이 쪼그라들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치군인들이 항상 감시하니까. 네. 근데 유사시에는 어떻게 해요? 계엄령이죠. 네. 총 가진 사람들이 제일 세죠. 그렇죠. 그럼 저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군부가 왜 총 가졌으니까. 나 쏠 거야. 그럼 무섭잖아요. 그렇죠. 지금 김정은도 지금 최고 지도자도 없는데. 그래서 권력으로 찍어도 그렇죠. 통제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총 가진 놈이 최고예요. 그럼 이게 저개발국형 독재가 다 군부 독재잖아요. 네. 그러면 군부가 세력을 확장할 거고 이제 군부가 장악을 할 거예요. 총 가진 사람이 최고니까 그때는. 네. 그러면 군부가 이제 세상에 들어가면 김주애가 우스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가 되면 이제 김씨 일가가 우스워질 거고. 네. 그럼 김주애를 제거하거나 너 가. 뭐 제거하든지 자연적으로 생명을 뺐든지 아니면 정치범 수용에 집어넣든지. 김여정도 마찬가지 운명이겠죠. 김씨 일가들이 다. 네. 아니면 식물 권력화. 그냥 쳐다보지 않고 그냥 총기사 시켜놓고 지들이 다 알아서 하겠죠. 자, 이 상황에서 북한 내부의 경제 위기가 해결될 것 같아요? 악화될 것 같아요? 이건 더 혼란이 가중되니 안 될 것 같아요. 인민봉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인민봉기. 그렇죠. 근데 슬프게도 기적은 안 일어나요. 북한의 인민봉기가 일어나도 네.
또 다른 독재가 들어설 거예요. 아. 루마니아 차우세스크 정권 인민봉건이 붕괴시켰지만 네. 그 다음에 들어선 정권 또 독재. 또 독재를 그대로 했어요. 아. 자 러시아 보세요. 소련 무너졌지만 푸틴 독재 민주주의 독재하고 있죠. 중국 보세요. 개혁개방 저렇게 해서 했지만 시진핑 독재의 민주주의. 독재정. 황제처럼 하고 있죠. 독재잖아요. 네. 독재는 긴 시간 동안 깨져요. 우리 이 대한민국이 왜 위대한 줄 아세요? 1960년 네. 4.19 혁명부터 끊임없이 우리가 독재 체제와 싸워서 네. 민주화를 이룬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 위대한 거예요. 근데도 우리 민주주의가 100점이에요 지금? 100점이라고 뭐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아쉬운 부분이 있죠. 우리도 더 네. 가야 되잖아요. 우리도 네. 더 가야죠. 세계사적으로 위대한 민주주의 역사선 우리도 더 가야 되는데 네. 북한이 저렇게 인민봉기로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이 민도가 올라가고 민주주의 의식이 커지고 그러겠어요? 아. 긴 시간. 긴 시간. 오랜 혼란과 그렇죠. 정권 그래서 북한의 주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진실을 알게 하고 네. 북한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자, 시나리오 하나죠. 이게 첫 번째. 네. 두 번째 볼까요? 이거는 이제 김정은이 사망한 때고 이거는 이제 이 민중 봉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위기 아주 심해요 지금 김정은 시기에. 자, 그러면 우발적 촉발 요인으로 루마니아형. 루마니아가 어떻게 됐냐면은 차우세스크 대통령 관제 집회였어요. 네. 니콜라이니까 니콜라이 차우세스크니까 니콜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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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네. 한 청년이 튀어나와서 이 살인마 그럽니다. 그랬더니 수만의 관중들이 갑자기 살인마로 바꾼 거예요. 그 말 한마디로. 왜냐 내재돼 있거든요. 불만이. 웅달책방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네. 월급 많이 주고 이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복지도 해주고 잘 대해주고 그러면 일 잘해요. 그쵸. 말 안 시켜도. 근데 월급은 뒷거리만큼 주고 매일 야근시키고 막 폭언하고 그러면 겉으로는 참지만 속으로는 대표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안 좋아하죠? 네. 저희 웅달책방은 잘 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렇게 불만이 있을 때는 뭐 하나만 딱 걸리면 터지는 거예요. 그쵸. 그건 촉발요인이라고 그래요. 아. 네, 용달책방은 훌륭한 직장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북한에 어마어마하게 김정은 만세하고 울죠. 네 맞아요. 막, 그 사람들이 진심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은데요. 일부는 진심이에요. 체면이니까. 네. 그러나 일부는 굶기고 내 지금 가족들 수해로 죽었는데 맞아요. 와서 수해 현장에서 이상한 허연 드레스 입히고 뭐 담배나 피우고 예? 그럼 어떻게 돼요? 불만이 누적돼 있다가 네. 툭 건들면 터질 마른 수 들판에 불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권의 권위 및 통제력을 상실한다. 네. 예? 그러면 보안 세력과 군부가 충돌해. 그러니까 김정은을 차우세스크에서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중들이 봉기하니까 인민들이 봉기하니까 정치 군인들 그다음에 경호원들 이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군인이 동원되잖아요. 그렇죠. 군부한테 명령을 내려요. 야 가서 진압해. 그때 이제 국방장관이 밀리아였는데 네. 그 밀리아가 그 명령을 거부하고 자살해요. 참군인처럼 보이죠? 그럼 어떻게 설이 두 가지예요. 그렇게 참군인 모습도 있고 하나는 자살할 생각은 없었는데 네. 그냥 진압하기 싫으니까 네. 총을 쐈는데 의도와 다르게 치명상 입었다 이런 설도 있거든요. 어찌 됐건 밀리아라는 국방장관이 차우세스크에서 죽었다라고 소문이 나니까 군부가 확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동안 이제 유사시니까 네. 총기 사용 이런 규제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총 들고 나왔는데 자기들 국방장관이 죽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총구가 어디로 가요? 보안 세력과 차우세스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사시가 되면 정치군들이 몇 명이 돼요? 게임이 안 되죠. 그렇죠. 저쪽은 탱커가 밀고 오는데. 네. 그래서 이 차우세스크는 이 연설한 지 며칠 만에 붙잡혀서 며칠 만에 군거 채용당해요. 와. 며칠 만에. 정말 그 탄탄한 독재였는데. 네. 21일 날 연설하다가 네. 그 현장에서 도망가요. 헬기 타고 도망가는 게 찍혀요. 그리고 언제 처형당하는 줄 알아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처형당해요. 한 3, 4일 만에. 3, 4일 만에 수십 년간의 철권이. 그 처형도 기관총으로 난사예요. 원래 처형은 사람 죽이는 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서로 자원했고 그냥 기관총으로 난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보안 세력 이 시나리오예요. 네. 보안 세력 군부가 보안 세력을 제거할 거고 김정은을 제거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처럼 일선의 완처럼 집단 지도 체제가 등장하겠죠. 군부 영향이 확대되겠죠.
그럼 저개발 국가형 군부독재가 되겠죠. 네. 그럼 성악으로 인민봉기가 또 재발하겠죠. 아.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민주주의라는 기적은 오지 않을 거예요. 거대한 혼돈. 쉽지 않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처럼 긴 시간 네. 북한의 미래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박사님, 저희 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우리 한국의 역할, 그다음 주변 강대국들이 좀 어떻게 영토 관련해서 분쟁이 있을지 이어서 나눠봐. 네, 박사님, 그럼 정말 그 어떤 북한 내부의 봉기 시나리오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두 가지. 그럼 이렇게 민중 봉기가 일어나고 북한이 혼돈이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같은 주변 나라, 일본을 포함해서 이런 나라들은 각자들의 또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전략적인 목표가. 그럼 좀 이런 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이제 하나 그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네. 정리된 걸. 북한 붕괴와 주변국의 동상이몽. 동상이몽. 예. 자, 냉혹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자, 한반도 통일을 원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진심으로? 우리나라도 요즘은 좀 쉽지 않은데 주변국은 없을 것 같은데요. 미국부터 볼까요? 미국이 원하는 건 한반도가 네. 대한민국 체제로 통일이 돼서 네. 주한미군이 압록강 두만강까지 가는 걸 제일 바래요. 그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 관계도 안 좋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요.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네. 주한미군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주한미군이. 주한미군이 뭐 때문에 있어요 지금? 좀 북한 때문에 있잖아요. 그쵸. 그럼 한반도가 민족주의 성향이 아주 강한 국가가 되고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필요성은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는 줄어들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우리 전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럼 그때 가면 주한미군 역할이 애매해질 거예요. 아. 그러니까 미국은 한반도가 강력한 친미국가로 남고 네. 한반도의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한다면 통일에 동의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물음표겠죠. 그렇죠. 그럼 굳이 지금 체제를 바꿀 필요가 없죠.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중국은요. 한국 주도의 통일이란 반대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민주주의 국가, 친미국가니까. 친미국가. 근데 중국의 꿈은 뭐냐? 북한을 친중국가 내지는 인민해방군이 북한에 진주하는 게 꿈이에요. 왜 그런지 좀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친중 정권을 수립하는 것. 왜냐? 중국은 지금 동해로 나오는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을 통하면 동해를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강원도 뭐 이제 그걸 차항출해라고 그러거든요. 네. 항구를 빌려서 바다로 나온다. 그럼 중국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건. 청나라 말기에 뺏겼던 네. 동해로 나오는 수천 년 동안 동해로 나왔어요 중국은. 그렇죠. 자 러시아는요. 러시아군이 북한 진주에서 네. 친러 정권을 세우는 거겠죠. 러시아도 이게 그냥 외부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네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붙어 있어요. 러시아 국경은 붙어 있어요 지금. 자 일본은요. 일본 우리 통일 원할까요? 우리나라가 힘들어지는 거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본이 원하는 건 한반도 분단 체제죠. 왜 한반도가 통일돼서 강력한 민족주의 국가가 탄생하면 일본 부담이 커져야 안 커져요? 커지죠. 거기서 북한 핵을 만약 우리가 가진다고 생각해봐요. 싫죠. 일본은 그러니까 분단 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하고 일본하고 수교하는 게 꿈이에요. 자 지금 다 동상이몽이죠. 그렇죠. 그나마 미국이 우리 조금 그나마 미국이 그 동맹이니까 네.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또 실현 가능하고 우리 협력이. 그렇죠.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보도된 거예요. 네. 북한 붕괴 후 한반도 영토 사분할 이게 여기저기 나왔어요. 이게 뉴스의 소스가 확실하게 확인이 안 됐는데 네. 이게 보도가 된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중국의 제안이라고 해서 이게 뉴스에서 보도한 겁니다. 지금. 네. 대한민국을 사분할하는 거. 사분할. 함경북도 쪽은 러시아. 네. 그다음에 양강도, 자강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쪽은 중국. 그다음에 대한민국은 이제 이 평안남도, 네. 황해도, 그다음에 강원도는 미국 이렇게 나눠갖자고 중국 쪽에서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중국에서요. 네. 그리고 그 평양은 4개국이 공동으로 담당하고 참 슬픈 얘기죠. 내 나라를 이렇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 소중한 한반도를 자기들 마음으로. 자 그런데
러시아하고 중국이 특히 국경을 접했는데 네. 한반도 북한 정권 붕괴 시 네. 북한 정권 붕괴와 북한의 붕괴는 나눠야 돼요. 북한 정권이 무너진 거랑 북한이 무너진 건 다른 거다. 북한은 무너지지 않아요. 자, 이라크 후세인 죽었다고 이라크 무너졌어요? 아니 뭐 그때 후세인 정권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시리아 지금 정권이 흔들리는 거지. 시리아는 그대로 있죠. 네. 아프가니스탄 나라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권은 붕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붕괴는 사실은 북한 정권을 말하는. 김정은 일가 정권이 그렇죠. 무너지는 네. 거다. 자, 그러면 러시아하고 중국은 네. 자, 이게 바로 이제 자, 맨 왼쪽 그림 볼까요? 네.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네. 청나라하고 전쟁을 해서 네. 지금 저 훈춘이라고 써 있는 데 있죠. 네. 북한하고 국경 옆에 네. 지금 분홍색으로 써 있는 훈춘까지가 지금 동해로 못 나오고 끊어져 있죠. 그죠. 지금 예. 바다에 앉은 적도 예. 있어요. 내륙이에요. 원래는 나올 수 있었는데 네. 청나라 말기에 러시아하고 전쟁에서 저 지역을 뺏겼어요. 아. 러시아가 한국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완전히 봉쇄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한이죠. 동해로만 나오면 꿈인데 그쵸. 얼마나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유리하겠어요. 그렇죠. 동해로 나오게 되면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구축함 한국모함이 동해에 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동쪽 그리고 일본, 우리나라 다 막고 미국 일본 다 견제할 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극동 함대를 막 북한 러시아 극동 함대를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꿈은 뭐냐? 가운데 그림이에요. 북한이 중국색으로 그려져 있죠? 네. 저게 뭐예요? 북한을 친중 국가라고 그냥 네. 점령하는 거죠. 점령하거나 최소 친중 국가. 그럼 어떻게 돼요? 동해는 내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서해, 동해 다 나오죠 지금? 네. 중국이. 우리나라는 밑에 그냥 고립. 지금 중국 시진핑이라면 이런 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시진핑은 할 수 있죠. 자, 러시아는요? 러시아는 중국하고 친하냐? 아니에요. 친한 분들도 있지만 네. 60년대는 우수리강 영토 분쟁으로 서로 전쟁도 했어요. 아 그렇군요. 거기다 지금 시베리아 극동은 네. 한국, 대한민국 한반도의 수십 배인데 네. 인구는 수백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별로 없어요. 그럼 중국 사람들 들어오면 뺏기는 거예요, 그냥. 그죠. 아무리 뭐 그래도 인구수 많은 게 최고니까 밀고 들어오면. 그러니까 러시아는 중국이 동해로 나오게 되면 북방 함대가 막혀버리잖아요, 극동 함대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러시아 꿈은 이쪽 동해안 쪽을 네. 러시아가 쭉 이어서 동해로 못 나오게 하는. 이번에 6월달에 푸틴과 김정은이 서로 군사적인 개입할 수 있게 했잖아요. 네. 이게 꿈이란 말이에요. 아. 자, 이게 중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전략이 통해요, 충돌해요? 충돌하네요 서로. 충돌하죠. 네. 그래서 자, 웃는 푸틴입니다, 이게. 이번 6월달 조약이잖아요.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순간으로 군사적 및 기타 문제를 제공한다. 개입한다는 얘기예요. 중국만 개입할 수 있었거든요. 네. 자, 볼까요? 왜 웃을까요? TV조선 8월 2일 날. 네.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으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죠. 네. 그럼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문제를 제공한다 그랬죠. 네. 지금 러시아 전쟁 중이 아니에요. 전쟁 중이죠. 그럼 북한이 도와줘야 안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죠. 근데 북한은 전쟁 중이 아니에요. 아직 아니죠. 그럼 러시아가 도와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누구한테 유리해요, 조약이? 러시아는 좋은 거예요. 지금 네. 자기 도움 받으니까.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영토에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잖아요. 아, 그쵸. 꼭 먹고 알 먹은 거예요. 아. 자, 북한 신원식 장관이 지금 뭐 안보실장 가셨지만 러시아의 152mm 포탄 520만 발 단거리 탄도면 수십 발.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주포가 152mm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는 155mm 쓰거든요. 구병이. 네. 이게 주포예요. 이게 제일 강력한 표예요. 네. 뭐 지금 뭐 드론 뭐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 야포가 전쟁을 결정해요. 포탄으로 포로. 누가 많이 쓰느냐? 네. 근데 러시아가 하루에 대략 10,000발 써요. 10,000발. 그럼 520만 발이 얼마나 쓰는 거예요? 그 521년 뭐 1년 반 이상. 어마어마하게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북로 조약을 맺기 전 현재까지 기술 의료준 500명 파병 중 북한이. 왜? 저 무기 관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푸틴은 웃어야 안 웃어요? 너무 좋죠. 너무 즐겁죠. 네. 자, 특히 여기 보세요. 자, 근데 이제 저기 북러 밀월수록 북중은 곳곳에 이상 기류가 그랬죠. 네.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왜? 북러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까요? 네. 자, 김정은이 한 말이에요. 8월 3일 날 북한 수해에 대해서 푸틴이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가장 어려울 때 진정한 벗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아주 뭐 다정하죠. 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반드시 도움 필요할 때는 가장 진실한 벗들 모스크바의 도움을 청할 것. 가장 진실한 건 하나죠. 모스트니까. 네, 그렇죠. 그럼 베이징은 가장 진실하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가장이 아닌 거지. 가장이 아니죠. 자, 왜 그러느냐? 지금 아까 중국과 북중관이 이상하다고 그랬죠? 네. 이것 때문이에요. 아. 중국만 들어와야 되는데 네. 러시아가 막아버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시진핑 화나야 안 나요? 화나죠. 여기 있잖아요. 화난 시진핑 웃는 푸틴. 이게 푸틴이 6월 19일 날 평양 갔거든요. 네. 근데 6월 18일 날 보도해요. 연합뉴스. 네. 가기 전이죠. 네. 뭐라고 써 있어요? 중국 매체 푸틴 방북의 경계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우려. 지금 지금 걱정한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예. 근데 이거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진핑이 화나야 안 나요. 볼까요? 저 뭐라고 써 있어요? 발자국 김정은 발자국 철거. 이게 뭔 얘기예요? 저게 2018년 5월달에 중국 딸엔 네. 김정은이 가서 시진핑을 만나요. 네. 그래서 그 발자국을 그 머리 위에 발자국을 기념 동판으로 만들어서 기념을 했거든요. 여기 뭐 같이 걸었다. 네. 근데 그걸 시멘트로 발라버렸어요 최근에. 나오잖아요. 시멘트 발라버렸다고 철거했다고. 열받았다. 그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북중 밀월 징표인 김정은 발자국 동판 사라져. 자, 김일성 김정일 방문 사진. 원래 이제 옛날에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도 나는 갔을 거 아니에요. 네. 중국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방문한 사진 기념관도 네. 폐쇄시켜 버렸어요. 와. 이게 우연이에요? 아니죠.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자, 1년 전으로 시계초를 돌려보면 네. 7월 27일이 정전협정 기념일. 그러니까 이게 북한은 전승절이라고 그래요. 내가 자기들이 이겼다. 조국 해방 전쟁 승리했다고. 자, 왼쪽 그림 봐봐요. 저게 그 친서가 시진핑 특사가 친서를 주는 거거든요. 네. 리용중이라고 하는 부의장 높은 사람이에요. 자, 친서라고 그랬죠. 네. 근데 그 친서 옆에 군복 입은 사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그 사람이 보죠 이렇게 옆에서. 네. 지금 여러 사람이 서 있는 지금 복도죠. 네, 그렇죠. 소중한 친서를 저런 데서 남들이 보는 데서 전달 받아요? 그러네요. 그래도 시진핑이 준 건데. 저 시진핑 뺨을 때린 거예요. 특히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그럼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오른쪽 저 2018년 그 리잔스 상무위원장 권력서일 한 3, 4위 되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친서 주니까 어떻게 해요, 김정은이? 정중하게 단둘이 봤죠, 집무실에서. 1대1로 맞아요. 근데 왼쪽은 뭐예요? 복도 같은 데도 여러 복도예요. 사람이. 공연장 복도예요. 그것도 시진핑이 봐요. 이게 중국의 그 틱톡 같은 그 저기 있죠? 네. 뭐라 그럽니까? SNS. 네. 중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저 장면 가져놓고 흥분해서 욕하고 그런 데예요. 그래요. 무례하다. 네. 이미 1년 전부터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자, 같은 날입니다. 네. 지금 옆에 김정은이 웃고 떠들면서 쇼이구 국방부 장관하고 지금 웃고 떠들고 있죠? 네. 근데 리용중이라고 하는 그 중국에서는 특사는 어떻게 돼요? 뚱에서 딴 데 보고 있죠? 네.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예전 같으면은 상상할 수 없는 그렇죠. 관계. 네. 무조건 중국이 최우선이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자, 그럼 김정은은 저렇게 웃고 있죠? 네. 근데 사실은 울어요, 딜레마가. 그런가요? 왜냐? 지금 중국하고 사이 안 좋다고 그랬죠? 네. 여기 보세요. 한국은행 자료인데 네. 북한 대외무역동은 코트라인데요.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98.3%. 100%라는 얘기죠. 이건 그냥 중국 없으면 못 사는 나라. 없는 거죠. 무역 적자가 2억 9천만 달러 수출하고 수입은 24억 3천만 달러. 무역 적자가 21억 4천만. 우리 지금 2천억 달러가 넘는 거예요, 적자가. 와. 그러면 중국 눈치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죠. 생명줄인데. 승질내도 중국이 목줄을 쥐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 북한의 중국에 한 10만 명 파견된 노동자가 네. 달러박스가 돼. 유일한 달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북 유엔 결의에서 다 들어가야 돼요. 네. 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노동자 다 들어가. 네. 하나니까. 그죠. 기분 나쁘니까. 그 보도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대동강 TV가 확보한 건데 7월 하순에 네. 노동자는 노동자고 네. 무역업자들이 있어요. 북한에서 나온. 네. 그런 북한 무역 일꾼이 단둥에 다 모여 있거든요. 네. 그중에 50%를 평양에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야 들어와. 니네. 이제 또 어차피 중국도 당해보라 이거지. 왜냐 단둥은 북중 교역이 없으면 망해요 도시가. 그러니까 제살 깎아먹기로 치킨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중국은 들어가려면 들어가라. 지지 않네. 대체 인력은 안 받는다 이제. 들어가면 끝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네.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압록강 하구의 마지막에 태평만댐이라고 있어요. 네. 그 위에가 한때 동양 최대 수풍댐이 있고 여기에 조중 우호 송유관이라고 그래서 석유의 파이프라인이 여기 숨어 있어요. 댐에 있구나. 네, 댐 가로질러요 지금. 그러니까 이 송유관을 잠그면 네. 기름이 북한은 말라 죽어요. 그래서 지금 뭐 석유 수입한 데도 없고 마땅히. 러시아가 주긴 하지만 네, 그거하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칼자루는 누가 진 거예요? 시진핑 중국이 가지고 있죠. 북중 간의 높은 무역 의존도 있죠. 노동자 귀국 문제 있죠. 조중 우호 송유관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중러 관계 그다음에 북한 김정은 정권 붕괴과 연관된 이런 고민들이에요. 자 그럼 우리도 이제 딜레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중요하니까. 이게 이제 진짜 딜레마예요. 자, 대한민국 헌법 3조가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예요. 그렇죠. 북한까지 다 우리 땅이죠. 우리 땅의 헌법상 북한 주민은. 그런데 국제법이라는 놈이 있어요. 헌법은 국내법이죠. 네. 국제법은요. 북한은 유엔에 가입했잖아요. 그렇죠. 독립국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유사시에 북한의 자동 군사 개입 가능하다 그랬죠. 네. 동맹조약으로. 네. 러시아도 북한의 군사 개입 가능하죠. 조약 체결했으니까. 네. 대한민국은요. 국제법적으로는 다른 나라죠 서로. 그렇죠. 유엔의 승인 없이 우리가 북한에 가면 어떻게 돼요? 침략이 돼요. 침략이 된다. 진짜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이게 헌법과 국제법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북한 무너지면 우리가 바로 들어가서 뭐 접수하고 북한이 우리를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요청을 하면. 근데 요청하겠어요? 김정은 정권이? 안 하겠죠. 이게 딜레마예요. 우리는 개입이 안 되네요. 중국이나 러시아는 유사시에 들어갈 수 있죠. 군대가. 네, 조약을 맺었으니까. 핑계 삼아서. 야 이거 옛날에 막 정말 청일 전쟁, 러일 전쟁 그 시기 느낌 나네요. 냉정해야 돼요. 정말 그때 느낌. 자 그러면 거기다 김정은 정권은 어떻게 말했어요? 네. 한반도 적대적 이국가론. 우리를 철두철미의 주적으로 규정했어요. 그쵸. 통일 안 한다고 그랬어요. 네. 같은 민족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떡하죠? 자 통일 그 다음에 같은 민족 아니다. 안 한다. 이거는 김정은이란 말이죠. 네. 북한 주민들이 한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북한 주민들은 통일 열망이 커요. 김일성의 주체 사상은 민족주의적 공산주의예요. 항일 빨치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중국 광복이잖아요. 네. 그럼 북쪽만 광복이에요? 한반도 전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항일 빨치산의 목표가 뭐예요? 민족 독립이잖아요. 민족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을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패륜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통일 안 한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지금. 그렇죠. 그게 우리 북한 주도의 통일일전쟁 우리는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요. 그 사람들은 우리 젊은이들은 통일 민숭민숭해도 저쪽은 통일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평생을 통일 때문이라고 살아왔거든요. 굶는 것도 통일 때문, 인민군 10년 근무도 통일 때문, 힘든 것도 통일 때문 다 잘 되고 매일매일 통일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바꿨어, 김정은. 바꿀 수 없죠. 북한 주민은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북한 주민의 친한화. 우리 한국을 좋아하게. 그 다음에 친통일화. 지금 뭐 우리가 아쉽게도 우리는 아직 북한 주민의 마음을 못 잡았어요. 서독은 동독 주민들의 마음을 잡았거든요. 샀어요, 엄밀히 말하면. 어마어마한 인도적 지원으로. 그러니까 북한 주민한테 우리는 그냥 잘 사는 이웃이지 피를 나는 형제라고 잘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눈물을 닦아주고 자꾸 그래요. 인도적 지원하면 북한 당국이 빼먹고 불량미 쓰고. 그러나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의 진정성을 끊임없이 전달해야 돼요. 눈물을 닦아주고 바로 우리가 유일한 합법 정부, 윤리적인 정부. 동독 주민들은 동독이 아닌 서독 정부를 유일한 정부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서독을 미련 없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북한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그러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의 마음을 돌려야 돼요. 마음을 넣어야 된다. 그걸 위해서는 진보건 보수건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야지 장기간에. 그러니까 북한 주민의 친하나 친통이라. 북한 당국은 아니잖아요. 소수잖아요. 그쵸. 김정은 정권은. 그게 중요해요. 이런 얘기하면 뭐 무슨 도와주느냐 어쩌냐 아닙니다. 느끼게 해야 돼요. 네. 북한 주민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있다는 걸. 네. 그리고 국민의 확고한 통일관을 형성해야 됩니다. 뭐 통일해도고만 안 해도고만 아니에요. 핵무기를 저렇게 쌓아놓고 전쟁으로 전환한 체제를 북한에 두고 우리가 편히 살 수 있어요? 엄청. 수도권에 수만 발의 포탄을 쏟아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친구들을 저렇게 놓고 시퍼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웅달 직방 이 비트코인 이런 거 잘 팔 수 있어요? 안 되죠.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통일이 없이는 이 나라 미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에이 통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죠. 통일되면은 막 젊은 분들은 막 돈 내야 돼, 세금 늘어나. 지금 우리가 왜 젊은이들이 의무적으로 군대 가야 되고, 네. 왜 강남의 집값은 이렇게 비싸고, 강북 저쪽 DMZ 쪽의 땅값은 싸고, 그렇죠. 대한민국이 왜 대륙 국가가 섬으로 살아야 되고, 그다음 이 거대한 전쟁 가능성 항상 살아야 되고, 네. 왜 청소 젊은이들이 취직과 어려운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지, 세계 10위에 성공한 국가가 왜 자살률이 제일 높고 OECD, 이혼율이 제일 높고 출생률이 최저인지, 갈등이 왜 높은지, 왜 그런지 알아요? 다른 나라에 없는 게 있잖아요. 분단이에요. 분단. 그게 뿌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연결을 못 시키거든요. 나하고 무슨 관계?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통일이야. 그렇죠.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의 슬픈 성공, 네. 새드 석세스, 왜 자살하고 이혼하고 애를 안 낳고 싸우는지의 뿌리는 분단에서 출발해요. 많은 부분이. 이걸 깨닫고 통일해야 되는데 통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지금도 힘든데 뭐 그렇잖아요. 통일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어요. 박사님 약간 말씀해 주신 통일 때문에 나온 얘기긴 한데 많은 젊은 분들은 경제적인 걸로 많이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머릿속에 든 거는 분단 국가가 아닌 나라는 우리나라만큼 GDP에 군사 국방비를 많이 쓰질 않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2.5% 쓰거든요. 네. 그런데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대충 1% 썼어요. 1%. 자, 또 하나 볼까요? 독일 통일 힘들었죠. 네. 뭐 통일되고 나서 유럽의 병자라고 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독일이 유럽에서 제일 강한 국가 어디예요? 독일이잖아요. 네. 유럽의 지도적인 국가 독일이잖아요. 네. 그죠? 네. 통일은 미래예요. 과감하게 네. 단기간 일정 기간의 혼돈은 불가피해요. 그다음에 경제적 지출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통일은 이 나라가 중에 세계 10위죠. 네. 10위권. 장담하는데 통일하면 5위까지는 갑니다. 5위 이내 갑니다. 이내 안 나. 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30년 통일연구원에서 근무한 사람이 네. 제가 이거는 뭐 근거가 있든 없든 제 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통일이 미래입니다. 통일이 미래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최근에 대북 확성기를 듣고 북한 병사가 지뢰밭을 뚫고 목숨을 걸고 탈북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뭐 이제 연일 오물풍선 날리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대북 확성기 같은 것이 효과가 굉장히 큰 건가요? 여기 옹달 책방도 정보의 제공이죠. 그렇죠. 경제 투자 뭐 지금 투자할 때 네. 정보가 결정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권과의 찌라시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정보 중독이 마약 중독보다 더 심하다는 말이 있어요. 최근에 탈북한 북한 젊은이들 1, 2년 내 젊은이들이 처음 와서 뭐라고 이제 합동 신문 조사를 봤거든요. 그때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그 드라마 내가 13부까지 봤는데 14부 어떻게 됐냐고. 싫어요. 정말요? 네, 싫어요. 그다음에 여기 와서 제일 좋은 거 이제 드라마 마음대로 본다고. 무슨 뭐 밥 굶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럼요. 그러니까 알고자 하는 욕구는 어마어마해요. 옹달 책방이 잘 이게 조회수 많고 그렇게 많은 것도 알려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독재는 숨기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정보의 전달은 상상외로 크다. 그다음 조선중앙텔레비전을 제가 매일 분석을 하거든요. 아침 9시에 시작해서 밤 10시에 끝나요. 하루 종일 분석하다 보면은 정말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재미없어서. 재미가 없어서. 너무 재미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김일성, 김정일 찬양, 노래, 그다음에 뭐 인민들이 헌신하고 있다. 체제를 위해서. 그다음에 영화 2번 보여주거든요. 하루에. 12시에 2시. 그다음에 8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다 일제 때. 그다음에 6.25 때 영화. 그다음에 60년대, 70년대 영화. 옛날 영화들 재미도 없는 거. 요새 영화 만들지 않아요. 환장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이 한류라는 게 어마어마하죠. 있는 그대로 진실을 전달하면 효과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네. 자, 북한이 이제 오물풍선을 살포했죠. 사실은 지금 이제 쓰레기 풍선이에요. 오물은 딱 2번, 초기에 2번만, 그러니까 소, 똥, 두엄, 퇴비 이런 걸 보냈고 그 뒤로는 그냥 쓰레기를 넣어서 보내요. 자, 왼쪽에 있는 게 북한군이 보내는 풍선이에요. 저게 이제 중국제 라텍스 풍선이라고 그래요.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비싸요, 저거. 근데 오른쪽에 민간단체가 보내는 풍선이거든요. 저 비닐이죠? 네. 저건 싸요. 우리가 북한으로 보내는 우리나라 민간단체가 주로 탈북자 단체입니다. 탈북자. 자, 그런데 우리 쪽에서 보내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쌀, 저거는 이제 페트병에 담아서 바다 같은 데로 보내요. 무거우니까. 그리고 전단에 있는 것들은 저기 달러. 그다음에 약품.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선전 자료. 이런 걸. 그다음에 USB. 보이죠? USB 드라마 뭐 드라마, K-팝 뭐 이런 거 영화. 저거는 쓰레기가 아니죠. 이건 의미가 있죠.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탈북 단체들이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걸 보내는 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에요. 자, 근데 도움이 되는 거. 북한들은 뭘 보냈느냐? 아이고 이거 쓰레기. 정말 오물을 보냈어요. 초기에 보낸 건데. 그리고 너희들도 맛 좀 봐라라고 담화를 내서 보냈어요. 이거 몸에 해로운 거죠? 그렇죠. 이게 정전협정 위반이에요. 본인들이 해를 입히겠다고 얘기했고 보냈으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인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걸 보였는데 저쪽은 이 오물로 대응을 했을까요? 바로 극단적인 혐오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하는 전단. 이 뭘 것 같아요? 김일성의 3대 가계도. 가계도네요. 가계도가 뭐라고? 가계도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예, 이게 조선개혁가방위원회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아직 공개 안 된 단체입니다. 조용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든 전단이거든요. 그럼 이 가계도가 가는데 왜 무서워할까요? 그러게요. 그냥 뭐 아니 김일성, 김정일 뭐 다 아는 거고. 누가 우리 PD님 가게도 쭉 해서 길거리에다 뿌리면 기분 나빠요? 그게 물론 이제 개인 정보가 노출되면 좀 싫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뭐 아버지 계시고 뭐 이 정도지 뭐 혐오스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정도잖아요. 지금 개인 정보 이거잖아요. 근데 이걸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지금 가게도 알려지는 거 제일 두려워요?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냥 우리는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사생활 정도. 그 정도 느낌이죠. 이걸 제일 두려워하는데 이게 가는데 아까 풍선은 자 이게 터졌죠? 이게 널리 퍼져 있어요. 지금 좁은 장소에 모여 있어요. 한 장소에 많이 이렇게 터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풍선이 가도 실제로 터지는 건 좁은 지역에 터져요. 그러니까 딱 장소를 떨어지는 거 알면 수거가 가능해야 안 해요? 가능하죠. 인민운동을 하면. 그렇죠? 이게 일반 풍선이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하는 전단 가계도 이건 왜 두려워하는지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이 전단은 이 조선개혁경위원회라는 단체는 특수한 장치를 써요. 뭔지 아세요? 자 보세요. 밑에 그냥 비닐봉지가 아니죠. 뭐 네모난 게 달려있죠. 올라가죠. 근데 오른쪽 그림 보세요. 안에 그 가계도가 한 장 나오고 있죠. 뭔지 아세요? 저게 가면서 터지는 게 아니고 쏘는 거예요. 몇 장씩 뿌리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기계가. 그 타이머를 딱 해놓으면 계속 가면서 아까는 아무리 많이 불어도 그 자리에 떨어지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요? 계속 가면서 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북한 전역에 뿌릴 거 아니에요. 회수할 수가 없네. 없죠. 인민군 동원해도. 그렇죠. 너무 멀리 퍼져버리니까. 자 어디까지 가는지도 확인돼요. 요즘은 지금은 전단에 GPS 장치 달거든요. 이게 비싸요. 하나에 한 30만 원 합니다. 이 고도도 알려주고 등록하면서 보내면 그 다음부터 신호가 와요. 그래서 거리까지 보여주거든요. 자 볼까요?
왼쪽에 있는 건 어디까지 갔어요? 평양 인근까지 갔죠. 네. 오른쪽에 있거든요. 오, 한참을 들어갔네요. 거의 한참 들어갔잖아요. 네. 많이 간 건 이건 제가 어렵게 조선개혁가병위원회에서 얻은 자료예요. 예, 팩트 자료입니다. 네. 많이 간 거는 북한 국경선 넘어가요. 중국까지. 그러면 확인해 볼까요? 그렇게 뿌리면서 어디 가요? 타이머를 맞춰놓으면 북한 전역을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스마트 풍선이라고 하는 건 이 단체가 개발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일반 풍선 수천 개 효과가 있고 네. 중요한 건 못 막아요. 그렇죠. 회수가 못하죠. 네. 그 보고도 못 막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미사일로 못 쏘죠. 레이더 안 잡히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소총으로 쏘면요. 소총은 몇백 미터 이상 안 올라가요. 중력 때문에. 맞출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아까 이 전단을 왜 무서워하느냐? 네. 자, 지금부터 볼게요. 김정은의 치명적인 약자 엄마 고용이를 김정은의 출생의 비밀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왼쪽 볼까요? 이거 대동강 TV에서 한 건데 특집으로. 자, 고용이는 남한 출신이에요. 정말요? 제주도. 아버지 고용의 엄마가 고 김정은의 외할아버지가 고경택인데 네. 제주도 출신이에요. 그리고 고용이는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고용이가 남한에서 태어났던 설도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고용이는 뭐예요? 북한 출신이 아니죠. 그렇죠. 제일교포죠. 네. 남한 제일교포죠. 네. 자, 그러면 고경택 씨는 제주도라고 그랬죠. 네. 제주도에 무슨 산이 있어요? 한라산. 그 김정은은 자기 백두줄기라고 그러죠. 근데 한라산 줄기잖아요. 다르구나. 그다음 두 번째, 이게 우리가 잘 모르는데 고용이는 최소한 제일교포예요. 목포 출생설도 있지만 네. 일본에서 북송선을 탔으니까 네. 북한에서는 제일교포를 째포라고 그래요. 비아냥거려요. 안 좋게. 예, 왜냐 일제 때 가난했잖아요. 조선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북송선을 탄 거예요. 두 번째, 일본에서 살았기 때문에 안 믿어요. 심지어는 막 간접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째포라고 그러면 출세가 불가능, 힘들어요. 굉장히. 그다음에 결혼 생활도 혼담도 오면 깨져요. 째포라는 게 알려지면. 그 정도군요. 근데 고용이는 어떻게 돼요? 남한 출신의 한라산 줄기가 째포잖아요. 안 좋은 거다 있네. 안 좋은 거 다 있죠. 그다음 더 중요해요. 고용이는 탈북자 가족이에요. 왜냐 고용이의 언니가 고용숙인데 여기 고영숙이라고 써 있네. 고용숙인데 탈북했어요. 미국 살아요. 그 자기 이 이모부 리강이랑 네. 김정은이 탈북을 아주 끔찍하게 단속하죠. 그렇죠. 근데 탈북자 가족이잖아요. 어머니 좀. 네. 고용이 언니 고영숙 이모부 리강이 탈북했다니까요. 심지어 자기가 죽인 이 성혜림 네. 언니 성혜랑도 탈북했어요. 그 리안영은 그 성혜림 조카 이리안영이 한국에 왔다가 네. 북한 공작원이 암살했잖아요. 맞아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한라산 줄기, 째포, 탈북자 가족이죠? 또 있어요. 고용이를 원산댁이라고 그랬거든요. 원산 때. 왜 김일성이 며느리를 인정 안 했어요. 그러니까 원산에서 살았어요. 거기다 첩이에요. 지금 보세요. 홍일천, 성혜림, 김영숙, 마지막 김옥, 고용이 다섯이죠? 네. 그 고용이는 첩이죠. 네 번째 예. 첫째 첩 정식 부인이 아니다. 아니죠. 그 다음에 북한에서 고용이가 만수대 무용수 출신이었거든요. 네. 북한에서 무용수는 위신이 높지 않아요, 직업이. 그러니까 안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다 여기서 지금 김정은이 장남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잖아요. 자기가 죽은 김정남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김정철도 있잖아요. 네. 지금 이 가계도는 아무도 몰라요.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숙, 네. 그 다음에 후처인 김성애, 네. 그 다음에 그 김정일, 김경희 네. 여동생, 그 다음에 이 김성애 아들 김평일 요 정도 네. 김영일 요것만 알지. 그 다음에 김정은과 리설주, 그 다음에 김주애까지만 알지. 나머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누가 있는지 첫째인지 장남, 그렇죠. 딸인지 첩인지. 그렇죠. 그러면 김정은은 어떻게 돼요?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는 김정은이에요. 봐요. 이게 어머니 대회거든요. 네. 김정은이 어머니 대회도 만들었어요. 한이 맺히니까. 자, 어머니들 울잖아요 지금. 네. 한라산 줄기, 무용수 엄마, 첩자식, 탈북자 가족, 째포. 이게 가계도 한 장이 다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충격적이겠네 북한 주민들한테 이거 그럼요. 보면 진짜 그러면 이게 지도자로서 권위가 살아야 안 살아요? 줄어들. 한 번에 무너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화나니까 오물풍선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 이 단체가 보내는 건 못 막잖아요. 그렇죠. 이 단체 욕 같은 거 안 해요. 원래 심리전은 욕하면 안 돼요. 네. 그냥 조용히 있는 거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진실만. 그러니까 이걸 막을 수도 없는데 이게 전국에 뿌려지니 어떻겠어요 지금. 미치죠. 그래서 그런 거군요. 그런데 중요한 게 김여정이 또 똥볼을 찼어요. 지금 가게도 보냈죠. 네. 근데 김정은이 뭐라고 그랬어요? 김여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조선 지역으로부터 오물들이 계속 쓸어 들어오고 있대요. 자기 가게들 오물이라고 그런 거죠.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 한국 것들이 우리에게 살펴보면 오물량에. 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가 들어있는 가게들을 오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김여정이 막말을 했네. 한이 없죠. 한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 네. 전단 이게 영향이 있느냐? 어마어마한 영향이 있어요. 진실을 알려주고 어느 정도냐면 확성기 방송을 하면은 북한군이 10년이에요 근무가. 휴가도 없어요. 전방 근무도 30분 동안 양실조예요. 재미없는 사상교육. 근데 여기서 BTS 노래 나가지.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뭐 리일구 참사가 탈북했대. 뭐 올림픽이 어떻대. 네. 그다음 뭐 함경 그 압록강 수해가 어떻대 진실 알려주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안 듣는 척해요. 이게 보통 10km, 20km, 30km까지 가거든요. 많이 가면 네. 북한 쪽으로. 그럼 처음에는 못 듣는 척, 안 듣는 척하다가 내일 오후에 비 옵니다. 그러면은 인민군이 나서 빨리 걷어요. 아니 우비 갖고 나오든지.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숨기는 게 많은 체제는 있는 그대로를 두면은 흔들려요. 그리고 독재 체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권위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까 보세요. 엄마의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걸 그거를 스마트 풍선이란 참 그 단체가 그걸 개발한 거 엄청 대단해요. GPS까지. 현대 과학의 세계가 현대 기술의 세계가 못 막잖아요. 그러니까 승진하니까 오물 풍선 수백 개 수천 개를 지금 보내는 거죠. 지금 거의 3,4천 개 보냈거든요. 이게 지금 이 남북한 풍선 전쟁의 숨은 그림은 뭐라고요? 가계도. 그다음에 저 사람들이 막을 수 없는 스마트 풍선. 이게 아마 오늘은 제가 시간이 짧아서 북한이 저기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자료들이 다 있어요. 북한은 저걸 색다른 물건이라고 해요. 색다른. 예, 인터넷에서 색다른 물건 북한 치면 나와요. 김여정이 한 말. 그게 바로 저 스마트 풍선을 가계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말할 수가 없잖아요. 스마트 풍선 장치다, 그쵸. 가계도다. 자기들이 그걸 말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찾아볼 테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한 풍선 전쟁 그 이면에는 바로 저런 가계도,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그 다음에 스마트 풍선 이런 것들이 쏘여 있었어요. 그럼 이걸 저희가 막 먼저 나서서 중단하면 안 되겠네. 계속 알려야겠네요. 알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런 거죠. 일부 단체들이 접경 지역에서 막 미리 알리고 광고하고 막 기자들 불러 모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 그럼 접경 지역 위험해지잖아요. 그렇죠. 남북이 충돌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 그렇게 알리고 보내면 북한도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떨어지는 거 바로 옆. 네. 그럼 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인민들이 그거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그러니까 조용히 보내면 북한도 반응을 안 했어요 그동안. 저 단체가 스마트 풍선을 보내는 단체가 몇 년간을 보냈는데 그때도 북한은 이게 알려지면 오히려 창피하니까 조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전단 알리는 진실을 알리는 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선정적인 게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느냐. 요 사이에서 적당한 접점을 찾는 창의적 방안을 찾는 게 현명한 지혜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네, 그 박사님 정말 긴 시간 동안 인사이트를 나눠 주셨는데요. 끝으로 그 대동강 TV라고 또 유튜브를 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대동강 TV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북한에 있는 현실 그대로를 분석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카드라 이런 것보다는 근거 없는 어떤 얘기보다는 가능하면 책임 있는 유튜브 그리고 북한의 변화, 그 다음에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 채널의 성격이 있고요. 아마 필요한 많은 정보들, 분석 있는 정보들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경제에 대한 안보 영향이 매우 커요. 근데 우리는 북한 변수를 너무 묵과하는, 그러니까 북한 변수를
이 경제 정치나 이런 데서 보면 무감각한 경우가 많거든요. 항상 권위 있는 정보, 근거 있는 객관적인 주관 정보에는 관심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여기 더보기란에도 그 링크가 있으니까 대동강 TV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 조한범 박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